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정치권이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광복절 행사 결국 따로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8.15 경축사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에서 나온 살인자 막말 공방 여파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방위도 계속되는 청문회에 여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오늘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공부하는 날이죠. 오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간밤에 들어온 외신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보 사퇴 후에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공동 유세를 했군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후보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서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의 환호가 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단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거대 제약사와 협상한 결과 같은 현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해리스의 경제정책 공개를 하루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지원 사격을 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유를 부리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더니 도널드 쓰레기? 도널드 누구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강하게 비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이든답지 않은.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도 대응이 있었겠군요. 네, 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좀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제를 살린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이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좀 최근에 뚜렷해지면서 이런 기세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양측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팽팽한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부처로 불리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양측이 모두 좀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은 다음 달 10일에 이 미 ABC 방송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제가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해서 완전한 광복을 이루자 이런 8.15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8.15 독트린의 핵심은 북한 내부를 좀 스스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 광복은 통일로 완성이 된다면서 이 광복 정신이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히 열망할 수 있도록 내부로부터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고 또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또 인도적 현안 등을 다룰 대화 협의체 신설도 어제 제안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국제사회가 이번 우리 새 통일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는
계획까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이 기존에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하고 차이점이 좀 있나요? 네, 이 큰 틀에서는 이 기존에 말씀하신 통일 방안을 좀 이어가면서 어제는 좀 보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와 안전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3대 통일 비전이 어제 제시가 됐고 이걸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과 추진 방안 모두 북한 내부 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당국 간 이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도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8.15 독트린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조심 또는 보완돼야 한다 이런 견해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무래도 이 8.15 독트린 북한 스스로 내부 변화를 이끄는 거니까 이 북한 당국이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손을 내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이 오히려 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나아가서 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뭐 설명을 했습니까? 예,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한일 관계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결과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극일 그러니까 뭐 일본을 이기고 극복하는 거는 뭐 미래를 보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우리가 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아마 패전일 텐데요. 일본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 뭐 공물을 복납하고 그러는군요. 예, 이 야스쿠니 신사에 어제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공물을 복납을 했고 현직 강요의 이 참배가 5년째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이 과거 일본이 이 저지른 침략 전쟁의 가해 사실 또 반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반면에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 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네.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정부 주도의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야권과 광복회는 따로 별도의 자체 기념식을 열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자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계속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이 반대를 하면서 야권 또 광복회 등이 임명 철회를 계속 요구를 해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제 이 광복절 경축식 정부 주최 경축식에 일제히 불참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이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별도의 자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제2의 내선 일체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폈고 여당은 광복절에 친일몰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이 반쪽 행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특정 단체가 뭐 인사 불만을 핑계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 그 의미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식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여야 정치인과의 대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1주 연속 5개월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 뭐 올 3월부터 좀 낌새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올 3월부터 이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주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1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주보다 0.32% 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좀 둔화되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양상인데요. 네. 오름폭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이른바 이 마용석이라고 하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값입니다. 네. 이 성동구의 아파트 값은 한 주간 0.63%나 올라서 10년 11개월 그러니까 약 뭐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결과가 좀 눈에 띄는 게 이 통상 지금 이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 이 비수기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 정부가 88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아마 덩달아 오르는 것 같은데 수도권 아파트들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 뭐 온기가 퍼진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상승세가 지금 수도권으로 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0.16% 상승해서 둘째 주에 0.18% 상승으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뭐 매매는 이렇고 지금 전셋값도 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무려 8월 둘째 주까지 무려 6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7호 태풍 암필, 이 암필 제7호 태풍이 일본 열도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일본행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될 예정이군요. 네, 이 오늘부터 이 내일 새벽까지 일본행 항공편 20여 편이 결항이 됩니다. 이 대한항공은 오늘 낮 12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국내에서 도쿄 나리타 또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 6편을 결항하고 오늘 도쿄행 항공편 4편은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도쿄행 항공편이 3편이 결항되고 2편이 지연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오늘 도쿄행 항공편 6편이 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 여행 준비하던 분들이 이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대 지진 주의보 때문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 주진 주의보 이거 해제했군요. 예, 어제 오후 5시를 기해서 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해제를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이 안 됐다면서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비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과 남부 해안에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26일째였고요. 제주는 32일째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26.8도의 최저기온으로 출발하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 대전, 전주 34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비슷한 기온대까지 오르고요. 고습도로 인해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지만 그래도 소나기가 계속해서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5에서 40mm, 수도권 호남은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호남 또 오후까지 동쪽 지방으로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피하시기 바라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전라 동부 경상권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 쪽에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홍성과 무주 등 내륙 일부 지역에 짙은 아침 안개 다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무주 부근 2차로와 갓길을 막고 화물차에 불이 난 화재 사고 차량 견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길이 매우 굽어있고 안개도 짙어서 차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출근길 정체는 제2영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광명 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나 광명 나드목 이전부터 2km 구간이 넘게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인천으로 넘어가는 길인 서운 분기점을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크게 답답하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반월터널과 부곡에서 북수원,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국회 과방위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에 한 군데입니다. 과방위 소속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구가 경상북도 포항 남 울릉군입니다. 네. 울릉도가 거기 지역구시군요. 전국에서 제가 지역구가 아마 제일 넓은 겁니다. 독도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과방위가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1차 청문회에서는 불참했는데 2차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죠. 네, 참석했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굳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죠. 네. 그 출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보수 심리라든가 조직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뭐냐면 끊임없이 방통위 직원들을 탄핵이다, 현장 검증이다, 뭐 등등으로 인해서 이준수 위원장이 나오지 못하게끔 안 나오게끔 할 수 안 나오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심경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직의 보수 아니겠습니까? 뭐 직무가 정지돼 있다더라도 그런 방통위 직원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상당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과로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이준수 위원장도 없고 김태규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으면은 결국 직원들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3일간 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인사청문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7일간 지금 청문회 하는 겁니다. 3일간 청문회 끝내고 현장 검증 조사 하루 하고 또 청문회 1, 2차까지 하고 이번 21일 날 또 청문회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간 거의 청문회를 전대미문이죠 사실. 이런 상황인데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청문회 과정에서 3일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 직원 한 사람이 쓰러졌죠. 119 구급차 오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위치 이것보다도 조직의 보수로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상당히 많이 느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방위 상황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고문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청문이냐 고문이냐 뭐. 최민희 위원장은 이 고문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고문이라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히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다름 아닙니다. 리플레이를 해서 계속 상임위 회의 장면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했던 질문 또 하고 상처를 헤집어서 거기에 다시 소금 뿌리고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반에 끝났단 말입니다. 이 인권 유린이에요 사실상. 어떤 명확한 불법적인 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 적법하게 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는 그런 형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자꾸 오래 지체가 되고 새벽녘까지 가고 이렇게 되니까 막 헷갈리기도 하고 또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워낙 피곤하니까. 심지어는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저께 1시 정도 되니까 호소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피곤해서 이건 몸이 못 견디겠다. 좀 중단해 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정치인가 싶어요. 정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적이라고 단언을 해놓고 규정을 지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짜놓은 대로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해서 증인들을 몰아세우고 이거는 인권 유린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가 다른 쪽에서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식이든 개선이 좀 개선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 권한을 이야기해서 입법에 대한 권력을 이용해서 증인들을 정원대에 세워놓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이렇게 되면은 정부 행정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전 직원들이 그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뭐 장관이나 또는 위원장이 국회에 오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오게 되죠. 왜냐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이 미치고 자칫하게 되면은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장관이든 그 조직의 수장이 청문회에 불려 나오게 되면은 전 조직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주 예민하게 거기에 귀치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는 뭐 국장급이나 그렇죠. 뭐 주요 핵심 과장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막상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하죠. 그럼 어디서 대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상임위장 밖에서 대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복도에서요? 그다음에 그 위원장 뒷좌석에 배열해서 또 대기하기도 하고 뭐 기관 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직원 한 명이 이제 그렇죠. 거네요. 뭐 아마 과로했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쓰러졌고 구급차까지 오고 이게 무슨 정치적 행위로 어떻게 이를 정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21일에 또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행태가 만들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야당 쪽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날 뭐 신속하게 이사 후보를 선임 의결했다 심의하고 그래서 이거 방송 장악 쿠데타다 이러면서 이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지금 소추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방송이 됐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되짚어 보기가 좀 예민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방송 장악이 보수 중심으로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수 장악으로 중심이 장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광우군배 사태가 날 수 있었겠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방송, 공영방송 운영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 기존의 법대로 문재인 정권도 했고 노무현 정권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장악된 질서가 깨지게 생겼고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시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레토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뭐 애국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사회에서 쿠데타라는 말은 얼마나 예민한 말입니까? 기존의 질서, 기존의 법, 기존의 문화 이거 쌍그리채 통째로 뒤집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행태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수단으로? 폭력적 수단으로. 불법적인 폭력 수단으로. 폭력 수단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의원께서 이 인사청문회를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최민희 원맨쇼다. 표현이 뭐 좀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청문회가 정말 뭐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시간을 총 분석을 하니까 한 33시간 정도, 33시간 정도 이제 발언들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시간을 다 분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발언들을 다 분석을 해봤죠. 여기에 3시간 33분을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전체 1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위해서 위원장이 개입을 하고
뭐 공정한 시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발언이 끼어들기였고 팩트 체크란 명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운면쇼다라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 상임위원들은 말이에요.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그 상임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객관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17만 명의 대표하는 유권자의 대표고 네. 거기 상임위원들도 각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이라든가 또는 강압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해서 위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은 무시하는 거고 나가서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를 회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될 조정자의 역할을 위원장이 그건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네. 아닌데 조정자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의 10%를 할애해야 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런 예. 발언까지 나왔군요.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과방위에 이제 과학 파트가 있고 방송통신 파트가 있는데 법안 1, 2소위 중에 1소위는 미래먹거리인 과학기술 담당 소위인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그런데 소위를 열어서 AI 법 같은 거를 심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방위가 과학기술 쪽은 지금 회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과방위 속에 소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소위는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있고 2소위는 김민호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이 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예.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았어요. 국회 개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만 과방위는 오로지 방송에 대한 장악이냐 장악 아니냐에 대한 겁니다. 방송법을 개정하느냐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 아닙니까 이게. 네. 민생법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묵고 사는 법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로지 MBC를 지키기 위한 특정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기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과방위를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없죠 대한민국에. 방송만 있죠. 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만 제공되는 것이 과방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여기 나와서 방송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하죠. 우리조차도 이게 1소위가 2소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은 따로 떼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과학기술은 이과 쪽이고 방송 쪽은 문과 쪽인데 물론 문과 쪽이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과학기술을 토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과와 이 문과가 같이 붙어놓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과학기술 방송위원으로 명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건설적으로 보자 그러면 따로 떼내서 하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 국회 개원하고 나서 16차례 전체 회의가 열린 것으로 과방위가. 사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상임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정쟁이 심한 상임위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듯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이제 여야 간 뭐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네. 그 얘기 듣고 지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도 정치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보고 살인자다. 그것도 공당에 그것도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똑긴 객긴이라는 그런 얘기. 뭐 이걸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의 수장을 맡았던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것도 이 배제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만성지각에 대한 힘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권익위 내부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전 의원의 그 전현희 의원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보가 물밀듯이 밀려왔고 오히려 지난 8월 1일 안에는 권익위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 법안 발의까지 해놨습니까? 특검 법안도 발의했어요. 네. 그럼 권익위를 누가 괴롭힌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 인격적 모독, 명예훼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같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분들의 발언을 네. 보고 참 자괴감 느꼈습니다. 굳이 저런 표현을 써야 될까? 어쨌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 내외를 네. 어떻게 살인자라고 그렇게 그거를 해대며 그걸 정치적 행위라고 정당성 부여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자체가 사실상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 불리함은 있겠죠. 네.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언론을 보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최고위원 출마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다. 그래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목을 받고 그걸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어떤 프레임 형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 대통령 내외를 살인자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그냥 엄포가 아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국민의힘 안에 그 포털 불공정 개혁 예.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뭐 네이버 같은 이 포털이 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포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이버나 포털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또 공적인 영역도 아니고 그 경계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공재라 이야기할 수 있는 뉴스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의 안 되는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포털에 대한 뉴스의 배치, 이 뉴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소위 이야기해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CP사를 제정해서 그걸 통해서 뉴스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그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뉴스를. 네. 뉴스가 잘못되게 되면 여기에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CP사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알고리즘이 편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네. 이건 심각한 왜곡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공공성은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털은 그걸 가지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최근에 우리 이상희 의원께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많은 법률안을 내고 계신데 이거 내용을 다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요. 예, 짧게 그 의정활동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개정 법안은 참전했던 국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하자는 겁니다. 동맹국으로서 뭐 그런 것들이고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법은 뭐 기본법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뭐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이 소송을 전부 개인이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진짜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정한 겁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상희 의원의 이 의정활동, 입법활동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에서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율입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청년 활동가를 만났었는데요. 그 친구는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자기네 나라에 물이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네 마을의 부족들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떠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굉장히 표면적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방문해서 기후변화와 재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이고 더 큰 범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의 실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후총선, 기후대선이라는 말로 불렸던 투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내가 일상 속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기후변화와 함께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만이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너희가 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살아갈 새로운 원동력들이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말복 지나고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만도 한데 휴지기 없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일시적이었고요. 열대야 또한 어제 서쪽과 남부 해안에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어느덧 26일째입니다. 제주는 무려 32일째인데요.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류 수렴과 강한 일사로 인해서 소나기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각각 아침과 오전에, 서쪽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수도권과 호남으로는 최대 60mm 안팎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34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와 전라동부, 경상권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바다에서는 서해 쪽으로 안개가 비교적 짙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소나기가 5에서 40mm 정도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여야 정치인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지역구 전용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어제 광복절 결국 행사가 좀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광복절의 의미를 대통령께서 모르시나라는 의심도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자유와 통일 뭐 다 좋다지만 영혼을 끌어모아서까지 일본의 잘못은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저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들을 어떻게 인정하나 싶은 마음에 과거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경축사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그 과거사 문제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광복절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가해자였던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세계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메시지에 담겼어야 하는데 다른 내용인 이런 뭐 자유와 통일만 강조하는 대통령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과거의 광복절 경축실에는 과거사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의 언론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치욕스럽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유와 통일의 방점을 둔 경축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른바 그 8.15 그 통일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제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유와 통일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미래 비전을 그리시는데 그만큼 자유와 통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것을 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8.15 경축사에서 그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네. 이게 8.15 경축사에 꼭 들어가야 될 대일본 메시지가 빠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에도 공물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네. 일본 왕은 뭐 반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 공물을 보냈던 모습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절 반성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저는 전향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공물 복납에 깊은 실망이다 정도의 이야기만 했어요. 네. 저는 욕을 시원하게 해줘도 모자랄 판이라는데 여기에 뭐 믿었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 실망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했던 것이 머리 숙이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광복절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연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범죄는 너무나도 큰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나 일본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 참배할 시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그런 민족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치부를 덮으려고만 하신다면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가 8.15 광복절이기도 했고 또 유경수 여사가 8.15 경축식에서 그 문세광으로부터 흉탄에 숨진 그 서고 50주기이기도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그래서 8.15 경축식에 참석하기 전에 유경수 여사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께서 유경수 여사의 아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픔에 공감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앞뒤 전후가 있어야 됐는데 사실 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렇게 그 유경수 여사의 참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의 순서를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저도 실망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그냥 30%만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앞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보다 이렇게 참배 일정을 먼저 잡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유경수 여사 참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일의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경축식을 먼저 하고 오후에 참배했어도 됐을 텐데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축식이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먼저 하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면 충분히 이건 인정 가능한 부분까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영교 의원님. 예. 그저께 그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청문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일했던 동료의 죽음 앞에서 많이 격앙됐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너무 과격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했지만 전현희 의원 개인 차원의 대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 전현희 의원의 개인적 차원 대응 이후에 네.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발언 수위와 이 과격함에 대한 이해부터 이런 발언 취지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순서에 따라서 전현희 의원의 대응과 그 다음에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제명하겠다고 맞대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서로 막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발언으로 과격했고 부적절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정쟁을 유발하는 부분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발언에 사과 요구를 하면서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국민들께 피로감을 느끼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한 발언들은 전현희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이나 풀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보나 이렇게 정쟁적으로 가서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전현희 의원의 이 발언의 배경에 지금 뭐 이 전당대회가 막바지인데 최고위원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강성당원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의정활동과 모든 그 사람 됨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발언이 강력한 발언이라고 했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이 발언은 그 검사 탄핵 그 청문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 청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이제 추진하면서 탄핵의 그 합리적 근거 또는 그 당위성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다 채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 탄핵,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검사들이 결국에는 국회 차원의 조사권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춰가고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원님 말씀은 그 증인들 불참으로 그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앞으로 청문을 더 하더라도 이번에 불참한 증인들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효성 없는 청문을 계속하는 꼴이 되는데 뭔가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실효성은 당장에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 국회에 대한 조사권의 강력한 법률들이 나올 필요성이 이번에 제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더 탄탄한 이런 근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떤 파행적 운영을 보면서 청문회 증인 출석이라든지 하는 부분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이제 국민들이 느끼게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진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사실 국회에서의 조사권을 가지는 이유도 법률 안에 검사도 위법한 행위가 의심받을 때는 국회에서 조사받으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본인들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면서 뒤로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지금 4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요. 이 강백신 검사가 민주당이 제기하는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 수사이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꼭 필요한 정당한 절차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뭐 물론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당한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주장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결국엔 청문회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늘 사실 검찰에서는 그랬습니다. 떳떳하면 조사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정당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회 조사권을 가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것은 합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평가를 하고 말고 하기 전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문회에 나와서 떳떳하면 말씀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발언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뭐 이런 발언 하나가 전당대회에 무슨 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팔랑팔랑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현희 의원 얘기가 아니고요. 정봉주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봉주 후보가 이 전대 막판에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조금 격한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당내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소위 공격했다라는 논란보다 지금 많은 당원들을 굉장히 좀 한쪽으로 코너로 모는 듯한 호도의 문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돼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 경우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유권자를 호도하거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강력한 철퇴를 맞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왜곡도 있었던 것 같고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지금 왜곡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의 그냥 강성 발언과 이 맥락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평론가도 이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른바 명품백을 제출받아 가지고 이게 원래 최재형 목사가 준 명품백인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관계가 끝났고 대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수사 마무리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수사는 마무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련 번호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법의 정당성에 맞게끔 발표를 한다면 논란거리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검찰이 출장 조사를 나간다거나 이런 모습들로 이미 훼손돼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발표를 하고 공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기자회견인지요?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독일 베를린시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일본의 강력한 이런 외교 활동 그리고 시민 활동으로 베를린시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본의 역사 왜곡 앞에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청년위원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받았고 베를린 시장에게 이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오늘 1시 40분에 있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베를린 시장이 이 일을 할 건데요. 네. 뭐 베를린 시장을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네. 뭐 독일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후속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을 찾아가서 시장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전방위적인 뭐 일본의 외교 활동과 그리고 그분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추가적인 노력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 실제로 방문 계획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전달해 드리고 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시고 인터뷰 끝낼게요. 예,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듣기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잘하면 잘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자체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식 발표란 건 아니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고요. 저도 이 내용을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듣긴 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닌데 많은 언론사들이 썼기 때문에 뭐 사실상 공표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핵심적인 방향이 두 개인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거고 두 번째는 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건 어떻게 높이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모든 세대가 거의 똑같은 비율을 내고 이제 비슷한 액수를 그 시기가 되면 받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대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이제 조금만 연금을 더 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곧 수령할 시기가 된 사람들은 네.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낼 기간이 아주 많이 남은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는 연금 고갈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불공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평등함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세대 간 형평성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연금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즉 예를 들어 그리고 반대로 2030 세대다 그러면 좀 덜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낼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방향이 좀 유력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상황이니까요. 그럼 올릴 때 좀 중장년층은 좀 더 올리고 예를 들어 청년층은 안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낮춰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험료율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두 번째로 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이제 이 연금이라는 거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055년 되면 고갈될 거야 이런 계산도 산술적으로 뚝딱뚝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딱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네. 만약에 연금 운용이 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벌렸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도식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덜 내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운용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갈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는 액수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숫자를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도식적으로 어떤 이제 수치에 이르게 되면은 깎아주고 어떤 수치까지 자동 조정되도록 그렇죠. 자동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아하.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되면은 재정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 장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거든요. 근데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그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더랬는데 그때 연금 고갈 시점을 많이 늦추면 7, 8년 늦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늦춰서 어디다 쓰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을 한 3, 40년 정도 늦출 수 있는 안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은요. 근데 그때 작년에 있었던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게 모수 개혁에만 집중해서 연금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게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전해주신 이거는 이른바 연금 구조 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은 구조 개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혁의 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모수 개혁하고 구조 개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모수 개혁은 숫자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수 숫자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즉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게 하고 얼마를 받게 하고 혹은 덜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모수 개혁이고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에서 이걸 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연금을 주는 틀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다 똑같이 보험료율 몇 %, 소득 대체율 몇 %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득 형평성 아니면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 이런 걸 맞춰가지고 누군 더 내고 누군 덜 내고 이런 구조를 다시 짜는 게 구조 개혁이 되는 거고요. 21대 국회 상황도 잠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모수 개혁을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합의를 했었어요. 원래 지금 9%인데 13으로 올리기로 맞습니다. 했죠. 그것까지는 다 합의를 했는데 소득 대체율에서 합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숫자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을 44%로 할 거냐 아니면 45%로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차이 가지고 의견을 못 좁혀서 결국 안 됐는데 그렇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수개혁으로 싸웠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되는데 모수개혁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맞부딪혔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핵심 이슈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3대 개혁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혹시 발표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취재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아, 그래요? 형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동해 그 원유가스전, 심해 가스전 이거 발견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형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형태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기자회견 형식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9월 초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이 발표해도 이게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국회 과정이 또 남아있죠. 국회 과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구조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틀 일종의 도식을 다 짜가지고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아주 또 세부적인 숫자는 또 결국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숫자는 국회에 넘겨가지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숫자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복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아주 뜨겁게 전국을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특사 사면 복권 문제였습니다. 정치 키워드를 자세히 공부해보는 정치 공부 시간, 오늘은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우선 사면, 복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좀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이건 일단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면 중에서 일반 사면 관련해서는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이 관련 내용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이제 정해진 게 사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법 제9조를 보게 되면 특별 사면에 관한 내용이 있고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건 바로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인 거죠. 네. 일반 사면은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크게 논란이 되지도 않겠죠. 국회에서 맞습니다. 통과가 그리고 되고 동의가 되니까 대상도 굉장히 넓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별로 안 이루어지죠. 일반 사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혹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한다 그러면 간혹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벌금을 일제히 면제를 해준다거나 이제 주로 교통 관련한 그런 일반 사면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별로 논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논란이 있어도 국회에서 걸러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이 아닌 특별 사면은 늘 정치적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게 잘못이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돼서 그러니까 미결 상태에서는 사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결 재판이 다 끝나서 죄가 확정이 돼서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 그 형벌을 대통령이 없애준다. 이게 대통령의 그 사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를 면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이게 뭔가 이게 죄 지은 사람 왜 풀어주냐.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제왕 시대의 그 잔재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국 초기에 이게 논란이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과연 사면권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어찌됐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는 거로 그 당시에 결론이 났고 우리도 이제 대통령제 채택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이제 주로 많이 원용을 하다 보니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영어의 이제 그 엠너스티라는 게 그게 그리스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됐고 또 로마 시대에도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죄를 이제 면해준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대통령 또 이렇게 국왕
또 이 국무총리에게 사면권을 이제 부여를 한 이제 그런 게 일종의 관례로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으로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법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적 근거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가 덜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지적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법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광복절 특사라고 있었어요. 영화 제목에 광복절 특사가 달릴 만큼 특사는 광복절에만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뭐 광복절 특사가 가장 좀 인상적이긴 하죠. 네. 그런데 광복절에만 하는 건 아니고 3.1절 같은 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연말 특사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네. 석탄일 특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사는 연말 특사하고 이렇게 그렇죠. 시점을 비슷하니까. 주로 이제 국경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연말 연시에 하는 경우도 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원포인트 또 특별사면도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딱 한 사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 그래서 흔치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때가 IOC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유치하는데 IOC 위원이셨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명분으로 그 당시에 이제 원포인트 특사를 해줬는데 그때도 논란은 꽤 있었죠. 네. 그래서 석탄일 특사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특사는 이제 사랑과 용서와 자비 이런 이제 종교의 가르침 이런 것을 이제 용서라고 하는 사면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덜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이게 이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적으로 딱 규정은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사면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공개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물밑으로는 있잖아요. 그 과정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법에 규정된 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별사면 등의 이제 상신에 관한 규정 10조를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근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상신 안 하면 못 하는 거네요. 대통령.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좀 정무적 판단도 많이 개입이 되고 설령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좀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 여당 쪽에서도 많이 이제 그 건의를 하죠. 이러이러한 그 인물들은 좀 이제 특별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야당 쪽도 이제 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쪽 이런 사람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의견들을 많이 이제 그 인풋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 이런 쪽에서 이제 대략 대상을 선정을 해서 오히려 이제 법무부 쪽에 내려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럼 이게 이제 누굴 풀어주자고 하는 거니까 또 여야 양쪽이 다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언제나. 늘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번에 이제 김경수 이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특별사면을 해줬고 이번에 복권을 시켜준 거잖아요. 2022년에 사실은 이 사면 복권을 동시에 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대체로 같이 하죠. 네, 대체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특별 사면만 해줬고 이번엔 2년 뒤에 복권을 지켜준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쪽에서 이게 뭐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경수 경우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좀 재질이 좀 나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 해주면 안 된다 복권까지 해주는 거 특히 곤란하다 이제 그런 지적을 또 이제 하기도 했고 그래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관행상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까지는 선거에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네. 이런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 위반한 사람을 곧바로 또 그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 눈치를 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 이 지금 그 수용 생활을 한 거가 대통령 선거. 네. 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 유죄가 난 거는 한참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죄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유죄가 났나요? 문재인 정부 특검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바로 사면은 형을 면해 주는 거지만 복권은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건데 바로 선거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총선 후로 미뤄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과 복권을 이제 분리해서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들어가죠.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가 퇴임 후에 다들 좀 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개 사면 복권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늘 논란이죠. 그럼 처벌은 왜 했냐. 예,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이제 사실은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죠. 그때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특별 사면을 해줬는데 그때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보통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풀어주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실행이 됐죠.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지긴 했는데 김영삼 정부 거의 말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거를 건의한 것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또 알려지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대화합 그런 이제 공약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바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이제 탄핵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특별 사면 이제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형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형 정지 집행에 이어서 특별 사면까지 이렇게 진행이 다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사면 복권을 단행할 때 그 국민 통합 또 이를테면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 이런 거를 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늘 명분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뭐 그 명분이 아주 뭐 거짓말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야를 함께 풀어주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업인 사면하면서 경제 쪽에 조금 더 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유명인 정치인에 대해서만 좀 초점이 가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경우에도 한 41만 명인가 되는 이 민생사범에 대한 이 사면들이 또 같이 있었거든요. 예. 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민생 사범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사소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교통 위반 관련한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좀 덜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야가 굉장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을 치열하게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끝에 뭐 서로 뭐 고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벌이 중형이 선고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막 논란이 되고 뜨거웠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이 결론이 국민들이 보기엔 약간 허무한 거죠. 제가 좀 물러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 이제 논란이 더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사면권은 도입할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대통령 사면권 헌법적 권한이긴 합니다만 행사될 때마다 이런저런 논란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까지 이어서 쉬는 분들이 많아 평소 금요일에 비해 수월한 출근길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사고와 고장난 차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데요. 발산역에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는 합류차선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도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4차로에선 화물차 사고 수습하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쪽으로 크게 답답합니다. 이후 한남대교 부근으로도 짧게 주춤하고요.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선 작업이 막 시작됐고 구리 쪽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30여 분간 정체 서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과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 교통량 크게 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더딘데요. 특히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계양 사이와 김포에서 자유로 부근 지나시기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뉴스 키워드 한 주간 화제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현재 63세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덜 받는 대신에 일찍부터 받겠다고 하는 조기 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 이게 5년마다 1세씩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늦춰지고 있는 건데요.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1988년 도입 당시만 해도 이 정년하고 똑같이 60세로 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수 있던 수급액에서 연 6%씩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을 일찍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조기 노령연금이 원래 손해연금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수령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신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11만 2천 명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88.9%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에 받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지난해 유독 많아졌는지 이걸 봤더니 이 63세라는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난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1세씩 미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수급받던 사람들은 62세에 탔는데 왜 나는 63세에 타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미리 타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은 여전히 60세에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연금을 받는 수급 시점까지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요.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 물가도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를 봤더니 네. 69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받는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받으려고 너무 많이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감액되지 않은 사람보다 받게 되는 수급액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산은 그렇게 나올 텐데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일찍 받아야 되겠다고 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7월 하면 주택거래 비수기로 꼽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거래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신고된 7월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 6,91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계약분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아직 뭐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이 6월 거래량의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7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서 노도강 이렇게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은 이런 강북권 위주로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거래 증가세가 지금 비강남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 봤더니 이 전체 주택량의 76.1%나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저층 아파트 여기도 지금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이 서울에 위치한 5층 이하 아파트 매매가 전체 29.3%나 차지했는데요. 아파트 선호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저층이라도 구매하자 네. 이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 대부분 다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대출 사잖아요. 받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 원이 넘게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증가를 했고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기타 대출은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5조 5천억이 늘었는데 추이를 보면 4개월째 계속 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 매매 거래라는 게 2, 3개월 후에 대출이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은 앞으로 당분간 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재 줄이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아리셀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희생자 중에서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 마련이 됐는데요.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을 할 때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 92만 명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언어도 서툰 데다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 받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를 봤더니 비율이 0.5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다 포함하면 0.39인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그나마 입국 전이나 후에 이런 산업안전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재외동포 비자 이런 걸로 들어온 다른 비자 소지자들은 따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자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아리셀 사고 때처럼 이 화재 폭발이 발생하면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확산하지 않게 격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험물질만 따로 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최대 1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도심부 대기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닌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때문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이게 이제 물고기들이 먹고 돌고래가 먹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숨 쉴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대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검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검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봤더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서초구 양재동 연구원 옥상에서 미세먼지 채취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던 날 이런 때를 제외하고 맑은 날에 월 1회 공기를 포집했는데 이후에 이제 분석을 했더니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크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겁니다. 대기 중에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아크릴 이런 8개 종류가 검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에틸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은 뭐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이런 데 주로 쓰이는 물질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검출된 폴리스타이렌, 이건 뭐 식품 용기나 컵 같은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 포장재 이런 것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해양이나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다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네. 참. 예,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군요. 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봤더니요. 올 2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3%로 1위였고요. 자동차는 11.4%로 2위였습니다. 이 둘 합치면 32% 정도가 되는 건데요. 1분기만 해도 이 30% 벽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개 품목은 계속 이제 우리 수출 실적을 이끌어온 효자 품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이 세 가지가 각각 한 10% 정도로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중반부터 반도체 수출 비율이 20%에 가까워졌는데요. 근데 또 그때는 자동차가 부진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반대로 이 자동차는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는데 작년에 뭐 반도체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두 개 품목이 동시에 다 잘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자동차도 수출 호조를 이어가면서 30% 벽을 넘게 된 겁니다. 하하.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AI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자동차가 좀 애매합니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입시에서 의대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의대반까지 나왔다고요? 네, 시민단체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실태 조사를 했더니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교육업체 홍보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총 89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의대반 이게 강남구 대치동에서만 부분적으로 있었던 형태였는데 네.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지나치게 선행학습도 많이 해서요. 네. 일단 이 의대반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레벨 테스트의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도 있었습니다. 초등의대반에 못 들어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실패의 경험을 시작하는 이런 상황은 좀 뭔가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